계속해서 시장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시간도 좀 있고 월요일은 저번 주 시장이 뭐 별로 없었으니까 조금 차분하게 좀 새로운 얘기, 또 미국 주식사관학교에서 또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많이 하시니까 그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벤처 캐피탈과 관련돼서 성장주 투자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연관지어서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 한국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시는 종목들을 보면은 네. 좀 놀라우리 많지만큼 약간 이렇게 IT랑 테크 쪽에 치중된 성장주들을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까지 많이 매수를 하나 싶을 정도로 매수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미국 네. 주식에서? 네, 미국 주식에서. 네. 네. 한국 주식에서는 사실 보기 굉장히 어려운 좀 행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IonQ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양자 컴퓨터 자체가 엄청나게 새로운 기술인데 양자 컴퓨터요. 네. 근데 이거의 유통 물량 25% 가량을 한국인이 들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상 진짜 한국 주식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누스케일 같은 이제 완전 그런 이제 소형 원전 주식도 이제 주요 주주를 뜯어보면은 다 한국 펀드들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 개인이 아니라 한국 네, 펀드들이요. 한국 펀드들이긴 한데 예. 또 한국 개인도 많이 들고 있긴 합니다. 예. 그리고 업스타트 같은 완전 스타트업 같은 여기는 이제 대출을 AI로 해주겠다는 기업인데요. 네. 이런 완전 AI 스타트업 같은 그런 성장주들도 한국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약간 이게 사실상 성장주 투자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상장사 투자기는 하지만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방식들을 한 번 정도 참고해 볼 만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지금쯤은. 네, 왜냐하면은 원래 벤처 캐피탈이 투자했던 주식들이랑, 그러니까 투자했던 주식이라보다는 약간 회사들이랑 비슷한 회사들의 결과적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VC가 투자를 하는지 좀 참고해 볼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준비해왔는데요. 우리 그 서학개미들이 네. 큰 뭐 애플이나 이런 것만 많이 사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뭐 QQQ 뭐 이런 것도 많이 사시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그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은 그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산다. 네, 이건 좀 약간 의외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네, 세이브로 상위 50위권 안에 스타트업 같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QQQ랑 뭐 테슬라가 언제나 부동산 1등인 것 같고 거의 애플 같은 기업도 당연히 이제 들어가 있고 이제 QQQ나 TQQQ 혹은 이제 속셀 같은 이제 세배 레버리지 주식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별주들 중에서는 소형 기술주들, 소형 성장주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성장주 재무제표를 보실 때 좀 전반적으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성장주에서 보통 가장 중요한 게 유닛 이코노미, 그러니까 고객 한 명당 혹은 한 개별 거래 건수당 실질적으로 벌 수 있는 돈과 거기서 들어간 원가를 계산할 때 여기서 살짝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일반적인 성장주들이 어떤 식의 기업들이 많냐면은 IT 성장주들은 IT가 아닌 죄송합니다. IT가 아닌 섹터에서 IT적인 플랫폼을 넣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시장 점유율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돈을 창출하려는 그런 식의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그 원래 있던 분야에 그 매크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닛 이코노미가 이제 그래서 개별 거래 건당 이제 실제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로 그 내가 관심을 가지는 그 시장에서의 매크로 대비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오픈도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오픈도어는 오픈도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집을 사가지고 집을 수리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좀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그래서 그 차익을 이제 회사에서 수익으로 가져가는 모델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인데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증가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닛 이코노미를 봤을 때 개별 거래 건수당 이제 거의 원래는 한 2%에서 이제 거의 7, 8%까지 이렇게 이익을 남기는 퍼센트가 올라갔는데요. 사실 2% 올라간 게 집값 올라간 걸 생각해 보면은 거의 일정하거나 조금 더 낮아진 수준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성장만 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은 사실 약간 공정한 비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IT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꼭 그 분야에서 그 분야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같이 보정을 해서 봐야지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IT 관련된 거 보면 항상 뭐
고객당 아니면 뭐, 네, 뭐 맞습니다. 건당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거를 원래 있던 그 매크로한 거 아니고 그 산업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언제나 저희가 주식을 볼 때도 네. 그 퍼포먼스를 어떤 시장 대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이제 네네. 봐야 되는 것처럼 예. 이것도 이제 그 시장에서 사실 다 같이 잘하고 있는데 자기도 잘하는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실제로 혁신을 진짜 일으키는지 혹은 진짜 마켓쉐어를 정말로 유의미하게 먹고 있는지 보고 싶으면은 그럼 그 시장 자체에 대해서도 같이 언제나 비교를 해서 벤치마크 삼아서 봐야 된다. 이게 약간 일반적인 기업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다르다. 생각이 되고요. 예,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건데. 네. 재무제표에서 또 하나 약간 애매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저 스톡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이 보통 대부분의 이제 성장주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저게 무슨 말인가요? 네, 저게 이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다 돈으로 주지 않고 주식의 자사주의 일부를 월급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월급을. 그러니까 월급을 줄 때 주식 주는 거죠? 네, 주식도 주고 돈도 주는데 예. 원래는 사실 이제 좋은 인재를 뽑으려면 월급을 많이 줘야 되는데 예. 회사에 그만큼 현금이 있지는 않으니까 예. 그 대신에 우리 스톡을 받아가라 하는 식으로 약간 정말 전형적인 스타트업의 약간 임금 제도라고 보실 수가 스탁 있겠는데요. 옵션도 있고 뭐 네네. 그냥 스탁도 있고. 네, 맞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스탁 옵션이랑 스탁을 둘 다 포함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네, 저는 예. 일단 자사주, 그러니까 스톡 옵션 말고 스톡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EPS에는 포함이 되는데 어드저스티드 EPS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드저스티드 EPS로 봤을 경우에 이제 원래 나가야 되는 임금보다 더 적게 나가게 되는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재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우량한데 실제로는 나가는 월급이 훨씬 큰 그런 현상을 보여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자사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익스펜스가 있는 거는 아니라서 이제 예. 그래가지고 재무 기준상 이게 그걸 익스펜스를 잡느냐 아니냐가 이제 기준이 다른데 네. 그 기준 중에서 어떤 걸로 실제로 어닝에서 발표가 났는지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네요. 네. 예.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사실 생각보다 EPS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초반부에 특히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팔란티르 같은 경우도 이제 스톡 옵션이랑 이런 SBC가 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는 돈이나 주주들이 기대하는 이익에 비해서 훨씬 좀 작은 순이익을 회사가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노동자 입장,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일 수 있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물타기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회사가 커지면서 주식이 생각보다 뒷단에서 많이 늘어나는 희석되고 거죠. 있는 거죠. 희석되고 네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런웨이를 언제나 계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런웨이는 뭡니까? 네, 런웨이라는 게 이제 지금 가진 현금으로 회사가 얼마 동안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건 이제 스타트업에서도 이건 이제 벤처 캐피탈이 스타트업을 볼 때도 언제나 이제 꼭 지켜보는 부분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년 이하인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예, 예를 들어 1년에 나가는 돈이 뭐 4천만 달러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뭐 3천만 달러라든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번 해 안에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돈은 거의 스타트업들이 돈을 빌리는 방법은 거의 다 유상증자. 네, 유상증자 형태니까. 아니면은 뭐 전환사채든 네, 뭐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어떤 방식을 하던 간에 네. 결과적으로 주가에 낙영을 주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걸 꼭 체크를 하시고 이제 이게 진짜 런웨이가 1년이 안 남았다 싶으면은 그러면 적어도 이번 해 안에는 매수를 하더라도 유상증자 같은 실제 조달이 이루어진 다음에 매수를 하는 방식이 좀 적절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보통 네. 괜찮다고 보는 런어웨이는 한 뭐 기간이 얼마나 보십니까? 다르겠지만 다들. 네, 이거는 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가 일반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보통 이제 기업 IR 자료에서 약간 본사는 뭐 3년에서 5년 안에 턴어라운드를 만들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네. 그럼 그 기간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 3년 안에 이제 턴어라운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보통 6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좀 더. 그래서 보통 3년 차에 유상증자 한번 세게 때리고 세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때 한번 낙폭을 크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동안 3년 동안 진짜로 잘 사업을 해가지고 턴어라운드가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성장을 하는 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 실제로 회사 IR 자료에서 말한 대로 약간 진짜 타임라인에 맞춰 진행된 경우는 저는 굉장히 드물게 본 것 같습니다. 하기야 그거 만들 때 누가 턴어라운드를 보수적으로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보수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분명히 어떤 이슈가 사업을 하다 보면 터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딱 맞았던 경우는 솔직히 제 생각에는 쿠팡 정도 같은 경우가 정말 몇 안 되는 예외 케이스인 것 같고요. 기술주에서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맞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기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특히 전기차에서 생산 가이드라인 같은 걸 보통 내놓는데요. 네. 대량 생산이 워낙 중요한 품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연도까지 몇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데요. 네. 이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진 경우는 솔직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AI 자동차 예전 말대로 했으면 벌써 AI로 다 바뀌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느 사실 정도 좀 더 걸린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말하는 기간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좀 개인 디스카운트해서 투자자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만으로도 한 최소 3년 정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 네, 그런 정도가 경우 돼야 된다. 이제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좀 바람직하지만 네. 사실 매수 매도는 굳이 그것만 가지고 볼 필요는 없겠지만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그게 너무 작게 남아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2년이나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다고 치면은 그럼 굳이 지금 매수를 하기보다는 실제로 조달이 이루어지고 나서 주가가 낙폭을 준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 재무제표에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유닛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만 나머지 두 개는 그냥 바로 산출이 가능하고요. 그 유닛 이코노미도 보통 IR 자료나 이제 재무제표에서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체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주식, 뭐 애플 같은 주식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저런 것들 유닛 이코노미 그다음에 그 스톡으로 컴펜세이션 하는 거는 저도 항상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연초에 보면은 그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원래 스탁으로 컴펜세이션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연초에 사람 못 뽑으니까 난 스탁 필요 없어. 애플도 막 가격 빠지는데 돈으로 줘.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근데 아직 이제 돈 없는 스타트업들은 당연히 뭐 주식으로 많이 주는데 예, 희석이 많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군요. 다음 그래가- 부분. 네. 네, 그래서 이제 VC 같은 경우에 네. 보통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을 평가를 할 때 네. 그러니까 벤처 네, 캐피탈들이 벤처 캐피탈이 보는, 예, 스타트업을 평가를 할 때 보통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평가를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라는 건 인적 네트워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백그라운드 체크를 굉장히 많이 하고 평판 조회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저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스타트업 같은 상장사를 투자할 때 네. 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넘기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근데 저는 어떤 경우에도 대표랑 C레벨에 대한 백그라운드 체크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만 볼 게 아니라 네네네. 저런 질적인 걸 봐야 된다. 네, 왜냐면 재무제표도 물론 재무제표에서 네. 거짓말을 치긴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네. 재무제표가 만약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표가 약간 멀켓택이 좀 이상한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피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C레벨끼리 분쟁이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건데 언제나 스타트업은 네, 네. 그런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C레벨이 뭐죠? C레벨이 보통 CEO, CTO 같은 이제 아. 치프 어쩌고 오피서를 예, 보통 예, C레벨들이라고 예, 표현합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C레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보통 하이 프로파일로 다녔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보통 조사가 가능합니다. 전 링크드인 같은 거에서 조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혹시 뭐 Forbes Under 30, 뭐 30 Under 30 같은 그런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거나 네. 하면 생각보다 공개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이제 성장주 투자를 할 때는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이 이상한 사람이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리스크가 얘기네요. 아무래도 네, 사실 네. 저는 네. 사실 경영진을 보고 투자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에 네. 사실 회사 안에서 속이자 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속일 수가 있고 이걸 밖에서 절대로 잡아내지 못합니다. 정말요? 네, 저는 확실하게 그렇다고 판단하는 것이 네. 보통 볼 수 있는 게 논문이랑 특허밖에 없는데 네. 논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리피킹을 해서 논문을 쓰더라도 피어 리뷰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정확하게 그 회사의 기술을 반영한다는 보장이 없고요. 네. 특허 같은 경우에도 청구안에 있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구현되었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확실히 알 수 있을지언정 네. 정말 비즈니스 와이즈로 돈이 될 만큼 구현이 잘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네요. 또 정말 좋은 건 특허로도 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정말 외부에서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면 차라리 대표랑 대표가 가진 지분을 보고 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대표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가진 지분이 굉장히 많으며 월급을 스톡으로 받고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희망적인 포인트들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런 기업들을 고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성장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일반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고려를 할 수 약간 체크를 할 수 있으면서도
별로 안 한다. 네, 별로 예.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일반적인에서 저희가 애플을 투자할 때 짐 쿡을 그러니까 이제 애플을 투자할 때 CEO를 보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처럼 네. 일반적인 상장주에서는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성장주는 약간 스타트업스러운 부분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들은 저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네, 벤처 캐피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그냥 사업 아이템보다 이쪽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A급 팀이랑 A급 팀에 C급 아이템이 있는 거랑 C급 팀에 A급 아이템이 있는 것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전자를 무조건 선호하게 되는데요. 이런 같은 경우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A급 팀이 C급 아이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하다 보면 결국 A급 아이템으로 피벗팅을 해서 맞춰가게 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C급 팀이 A급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은 경쟁사가 이제 그 A급 뺏어간다? 아이템을 뺏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는 약간 비유를 보통 미식축구에서 터치다운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드로다운을 시도를 하는데요. 네. 그 드로백을 다 떨쳐내고 가서 진짜 공을 딱 꽂을 수 있는 팀이 되어야지 사실 진짜로 이 터프한 환경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더욱 네. 이걸 떨쳐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C레벨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긴 한데 뭐 알 수가 있나요? 사람이 투자자들이 이걸 예, 사람이 어떤지 알 수가 있나요? 근데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있는 게요. 예. 예를 들어 저는 중퇴를 했으면 일반적으로 좋은 시그널로 보는데요. 아, 대학교를요? 네,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서 중퇴를 했으면 일반적으로 괜찮은 시그널로 생각을 하고요. 왜요? 그러니까 중퇴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네. 본인이 더 배울 게 없어서 중퇴한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물론, 잘린 게 아니라. 물론 잘렸으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니까. 네. 이유도 네, 좀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중퇴를 하면서 중퇴. 동시에 이제 기술적으로 본인이 어떤 거를 한 거에 대한 컨트리뷰션이 예. 오픈 소스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기존의 언론사에서 보도된 것들 중에서 괜찮은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러면 플러스 점수를 저는 주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들, 그래서 학계에서 오래 있었던 교수님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분야에 관련된 창업을 한 경우가 있는데 아, 예. 이런 CTO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또 플러스로 보는 편이고 저는 네. 그리고 이제 VC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이것도 플러스로 보는 편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대표님이 네. 보는 지금 기준, 개인적인 기준도 예. 말씀해 주신 거죠? 뭐 제 개인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사실 아, 실제로 일반적으로. 벤처 캐피탈에서도 많이 참고하는 기준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상장사에서 이런 거를 보통 보진 않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걸 볼만한 상황이 오히려 된 것이 그러니까 이번 해 진짜 터프한 환경을 거치면서 너무나 많은 성장주가 마이너스 90% 80% 네네. 이상의 예, 낙폭을 많이 이제 떨어졌죠. 겪었는데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스타트업 진짜 비상장 스타트업이랑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차이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차이밖에 없는데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 비상장이나 상장이나 큰 차이 없고 그냥 네, 맞습니다. 상장돼 있으면 그냥 거래만 쉬울 뿐이지. 근데 사실 요번에 보면 진짜 그 많이들 떨어졌잖아요. 그럴 때 그 얘기는 저는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아이템이 나쁜 회사보다는 경영진이 나쁜 회사들이 진짜 그야말로 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네. 네, 그 그런 실제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네. 보통 라이다 기업에서 보통 투탑을 이제 루미나랑 벨로다인으로 보는데요. 네. 원래는 벨로다인이 탑픽이었던 이유가 애플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애플에 라이다를 납품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회사로 받아들여졌는데 네. 여기는 C레벨끼리 실제로 경영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고 네. 이것 때문에 CTO가 계속 약간 교체되는 중이면서 네. 또 CEO랑 CMO도 서로 분쟁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걸 충실하게 반영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상패 직전까지 거의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중인데요. 네. 이게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8K 같은 공시를 차분히 보고 있으면 미리 알긴 어려워도 팔로우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저는 특히 성장주에서는 초기 성장주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성이 좀 이렇게 예를 듣고 보니까 더 느껴지는 것 같고요. 아이템보다는 사람들이다. 네. 네. 다음도 볼게요. 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VC, 벤처 캐피탈이 이제 매수를 하는 전략을 보면은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한계 기업만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운 기업만 매수를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다 이러니까 당연하죠, 사실. 네. 저건 싸서 그런 거예요? 투자 없이 생존이 불가능한 싸서 그런 경우도 있고 투자 없이 생존이 가능하면 투자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저런 기업들한테 해야지 조금 그
앞으로 그 성과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사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그냥 성장주를 하나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네. 성장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진 뭐 극단적인 제가 가진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든지 네. 아니면 성장주인데 어떻게 아이템을 너무너무 잘 잡아가지고 당장 이득이 나기 시작한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 투자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자기가 이제 버는 돈으로 네. 계속 회사를 이제 키워나가면 네. 되기 때문에. 근데 보통 그렇지 못한 기업들만 매수를 하는 게 이제 벤처 캐피탈의 전략이라고 저는 판단이 네. 되고요. 근데 네. 아까 네.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만으로도 몇 년 버틸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조건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건 맞지만 네. 충분히 오래 못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은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동시에 회사가 몇 년 안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예상되는 턴어라운드 기간이 6년인데 뭐 런웨이가 3년밖에 안 남았다. 그럼 그것도 사실 충분히 한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런 기업들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더라도 수시로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특정 라운드를 돌 때 그 기업이 투자를 받겠다고 오픈을 하고 룸을 열어가지고 이제 특정 라운드를 돌 때만 이제 매수가 가능한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룸을 확보하는 것이 보통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벤처 캐피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이제 결과적으로 뒷소싱,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의 룸을 확보를 해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권리를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네. 이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는 상장주로 굉장히 비슷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이 제가 볼 땐 굉장히 지금 매력적인 시장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룸을 확보한다는 거는 미리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거를 확보한다는 네, 뜻인가요? 맞습니다. 예, 네. 예.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제 회사에서 난 이번에 지분의 10%까지만 투자를 받겠다 하면은 네. 10% 안에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지분을 얻어야 되니까요. 네. 근데 이제 오히려 경쟁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투자하는 경쟁이 될수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그냥 투자를 받아줘야지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예, 사실. 예, 예. 예.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은 상장주로도 충분히 비슷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네.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 중에서 사실 두 번째를 꼭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벤처 캐피탈들이 사실 투자하는 기업들은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10개를 투자하면 9개는 망하고 1개만 성공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 캐피탈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존속하는 이유는 벤처 캐피탈은 유상증자를 할 때만 투자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싼 가격에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거는 개인 투자자도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최근에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가 필요한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네. 이런 경우에 내가 아이템을 보고서 얘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전체 마켓에서 유의미한 퍼센트를 먹을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런웨이가 예상되는 턴어라운드 기간보다 좀 짧다면은 그럼 유상증자를 할 때마다 매수 타점을 잡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상황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시장에서 상장이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살 수 있는데 그때 사는 것도 방법이지만 유상증자를 할 때 벤처 캐피탈처럼 그때 나도 뭐 거기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그 직후에 사거나. 네, 맞습니다. 사실 예. 이게 그냥 벤처 캐피탈에서 라운드 도는 거랑 구조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꼴이라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벤처 캐피탈들이 일반적으로 따라가는 매수 전략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성장주 매수할 때는 이런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기관들이 하는 행태와 형태랑 비슷하게 비슷하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지금은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서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오늘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서서히 좀 마무리해 볼게요. 네. 못다한 얘기 짧게 좀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네. 저는 성장주 투자에 대해서 네. 사실 이게 굉장히 리스키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볼 법한 일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그냥 개인 투자자는 특정 펀드 만기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 성장주를 일정 수준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네. 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관들이 하는 매수 전략을 이제 좀 숙지한 다음에 비슷하게 취할 걸 취하는 부분도 굉장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장주 투자에 대해서도 생각지 못했던 예. 기준들 오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